자, 정경심 교수 대법원 6주 유죄 확정된 거 관련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에 술 좀 혼자 그냥 먹었는데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강용석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제는 고려대와 부산대가 답할 차례다. 조민이라고 하는 학생은 지금 이 판결대로라고 하면 의사 면허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에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았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정치 싸움에 한 젊은이의 인생이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되는 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겠습니까? 근데 난 제일 이 중에 꼴 보기 싫은 게 한동훈이에요. 일단은 그 결과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래. 이런 양아치 새끼는 내가 봤을 때는요, 언젠가 한 번은 저놈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실형 한 번 맞을 정도로 좀 벼락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야? 검언 주착 사건 때 핸드폰 압수돼 갖고 지금까지도 비번 안 까는 새끼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으로 4년이라는 결과를 그냥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게 작동하고 반영된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4년을 맞은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끝까지 인정하는 상황까지 만약에 갔다면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한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집행유예도 안 맞을 정도 사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1심, 2심, 3심까지가 징역 4년이 확정된 거예요. 잘못된 법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재심 사건들을 보면 다들 경찰, 검찰이 너가 안 했지만 네가 했다고 해라고 해가지고 죄를 인정해서 뭐 안 좋은 판결이 나오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서 재심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거나 부산 낙동강변 그 살인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들 안 했는데 계속 네가 했다고 해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만들어가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정말 많이 억울했을 거고 분통이 서졌을 텐데, 이렇게 검찰 공화국으로 가면 안 된다, 판사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사법부 개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다 가지지 않았을까. 너무 흥분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다룬 이야기지만 검찰도 표창장을 위조해서 만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네? 당신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네라고 말을 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위조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들도 못하는 거를 정경심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포렌식을 해봤더니 여러 조작의 증거가 나왔잖아요. 나는 대법관 놈은 실제로 이 사건 자체의 포렌식 개념도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법원에서 다룰 때는 그거였었지. 그 동양대에 있던 PC가 정경심 거냐 아니냐의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정경심 PC가 아니라 동양대에서 방치되었던 PC이기 때문에 정경심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증거, 포렌식에 조작된 결과물을 갖고 정경심이 조작한 게 맞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게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늘 말하지만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 변호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법으로만 순수하게 이야기하자 2시간 반도 할 것 같아요, 혼자 여기서. 근데 워낙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정치적으로 진행됐고 결국은 정치적 결과로 간 이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뭐 냉정하게 따질 수 있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휴대폰 압수 사건 있잖아요. 휴대폰 압수 사건에서는 취득자가 곧바로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소유자에게 포렌식 때 참여 기회를 줬어야 된다. 정경심 교수님은 야 이거는 몇 년 동안이나 동양대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소유인지 누구 점유인지 이걸 따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염 가능성이에요. 이 증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증거를 취득한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 하에서 이 증거를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쓸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쓸지, 아니면 보관자한테 제출을 받아서 쓸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압수한 사람이 잠깐 들고 있다 경찰에 간 이 증거와 동양대 휴게실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몇 년 동안 노출돼 있던 이 증거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논리 전개는 정반대로 가야 돼요. 핸드폰은 압수수색 참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도 이 컴퓨터는 배제돼서는 안 돼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증거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대의 명분은 검사를 어떻게 믿어?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너네들이 제시한 증거, 너네들이 제시한 어떤 사유들, 어떤 정황들도 판사는 검사 말 믿지 마라가 사실은 형사소송법이에요. 믿지 말고 누구든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을 하게끔 이게 수사기관에 의해서 혹은 제3자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게끔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증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검찰을 믿지 못하면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믿어서 형법이 있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고 사실은 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행정기관을 못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칙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4년 동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던 이 PC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훨씬 높죠. 쉽게 말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있던 거예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김학의 사건이 있었을 때 김학의 사건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겠는데 김학의 사건이 있었을 때 김학의 사건을 그 대법에서 무죄치기적으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의 주장이 그거예요. 대법의 판결 근거가 그거였어요. 검사 앞에서만 증언한 내용을 어떻게 믿냐였어요. 이 내용을 믿고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김학의를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정경심 교수님 판결에서는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어린 학생이 누구였죠? 그 교수 아들. 그 아들이 검사 앞에서 증언을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한 다음에 증언을 바꾸기까지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나한테 법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알겠어요. 그럼 입 닥치고 계시고요. 네. 의학적으로 해볼까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사법부를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역대급이에요 지금. 사법 세력, 검찰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 쿠데타라고 표현해도 맞을 만큼 역대급인 게 같은 날 김학의가 무죄를 받았어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검찰이 방해를 해왔던 사건이야. 검찰 당사자인 사람에 대한 수사였어요. 이것도 윤석열이랑 관련이 있죠. 김학의 사건 처음 올라왔을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스폰서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사건 김학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덮었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 시작점이. 그래서 9년 동안 사실상 수사가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1월 27일 날 나왔던 사법부의 쿠데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2022년 1월 27일 사법부가 한 일. 1. 정경심 교수 유죄. 2. 김학의 무죄. 3. 개성공단 폐쇄 합헌. 4. 사법농단 판사들 감형. 5. 황희두 대법원 상고 기각. 유죄 확정. 6. 가수 승리 감형. 7.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8. 김은경 전 장관 실형 확정. 9. 기자 입막음 매수 시도 전복민 부 집행유예. 10. 2290억 횡령 배임 SK네트워크스 최신원
집행유예.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기득권이에요. 그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기득권에 맞서는 사람들은 다 불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진실인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범우주적 사실로 자리를 잡는 겁니까?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과 판단 내용들을 최소한 후대에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결은요 공개도 잘 안 해요. 공개율이 1%.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개재판 원칙이 있고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애외사항을 헌법에 분명히 정해놨어요. 근데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애외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제가 말 잘못했네요.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생각해보니까 다 공개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헌법에 그렇게 되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그거 가만히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서고 과거에 했던 판단에 대한 문제점들 계속 뒤벼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전혀 없죠. 예. 법원에서 판단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골 때리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뭐냐. 대법원은 법리 이것만 다툰다 그랬잖아. 이게 법 적용이 잘 됐냐 못 됐냐. 그러니까 그 PC가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만 다툰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2심이 가장 문제였던 거죠. 물론 1심도 2심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긴 했지만 2심에서 말뚝을 박아버린 거야. 근데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 증거로 못 쓴다 라고만 판단해 줬으면 좋은데 저는 천대엽 대법관은 포렌식의 개념을 모른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무시했을 수도 있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대법관 정도 돼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몰라. 그냥 대충 들어서 아는데 이러이러한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자기 후배 판사들이 해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 판결이 진짜 기가 막힌 게요. 지금 이번에 그 재판부가 이 대법원 재판부가 1월 달에 구성이 됐어요. 1월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정경심 교수님 사건 그 전체 로 데이터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아무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법관 4명이 10만 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일치시켜가지고 소부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존경스러워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심의 판결문마다 기가 막힌 게 많잖아. 쉽게 표현하면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그대로 베껴 쓴 것 같은 그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10만 장이 넘는 걸 다 봤을 리가 있고 본다고 이해합니까? 특히 쟁점이었던 PC 포렌식 등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이해를 못했으면 판단하지 말아야죠.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근데 어제 하루 동안 나왔던 판결이 주는 메시지가 혹은 설날 직전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대선 직전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는 뜻이라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자기를 누가 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래서 저는 대법원 같은 사람한테 무능론으로 가고 싶은 거야. 정말 저는 이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깨끗하고 법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가진 정치인 후보가자가 한 명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검찰을 건들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사법부 건들 생각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동기화되어 있는 정치를 할 수도 있는 뛰어난 지식인이 한 명 탄생했어요. 저는 거기에 진짜 의미를 두고 싶어요. 물론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 평생을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를 공부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는
강력한 동기화까지 된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동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 자기가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에 관한 동기화가 강력하게 돼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처럼 네, 어제 같은 판결이 한꺼번에 그렇게 나온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미디어의 발달로 알게 된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하루 번에 알지도 못했고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총칼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는데 어제 그 판결에 물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것도 너무 억장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행보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퐁퐁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다 끝인 거예요. 뭐 G7까지 올라온 나라의 국격이라던가 이런 거 그냥 다 끝난다고. 이재명 정부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렇게 맡고 싶었던 어쩌면 조국 정부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썼던 글을 술 먹고 쓴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근데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분노할 때다. 그렇죠. 낙담하지 마시라. 슬프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냥 분노의 마음으로 대선을 우리가 치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최은순의 뭐 온갖 그거 있지요. 최은순 지금 사실 2심 무죄난 것은 무효야. 법원들 그 자기들끼리 만든 규정에도 무효라고. 대법원 관련돼 있어서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대학 같은 기수 같은 동료였던 사람이 배척되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무효고. 이게 회피 신청 대상인데 그냥 진행을 했다는 게 되게 이상하긴 하죠. 검찰이 사실은 윤석열 봐준 거라는 느낌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임명한 검찰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재판장 윤강열이 그리고 그 변호사까지 그렇게 삼위일체로 같은 기수가 재판을 하게끔 내버려 둬도 되냐는 거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 전 무효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이런 게 윤석열이 자기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지금 연일 나오고 있지만 조남욱 삼부토건 거기다가 17차례 선물 받고 골프 치고 그 운정지구 수사할 때는 삼부토건을 싹 빼주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 난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건 어마어마 비판받을 대상이거든요. 지가 대장동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운정지구 수사를 해봐서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고. SEM 종합건설만 처벌하고 동업자였던 삼부토건은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시기에 골프 치고 선물 받고. 그러니까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윤석열이 보니까 비리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비리를 저질렀는데 쟤는 안 저질렀을 리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거기만 받았겠냐고. 맛있었겠다. 고기 사이사이에 현금이 다 꽂혀 있었겠죠. 고기가 사이사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슈화 되지도 않아. 이 언론 더러운 새끼들아. 이게 이슈화 안 될 문제야? 이재명이 이랬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언론에서 쉴드를 치냐면 김영란법 이전이라 위법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은 맞는 말이에요. 김영란법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행정청에서는 3만 원 이상 선물 못 받게 했었어요.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 김영란법은 없었으니까. 행정기관 내에서만 지켜주던 거고 만약에 거기 어겼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행정기관 내의 불이익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3만 원 이상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정육을 3만 원이 치면 뭐 소고기 뭐 한 주먹 239원 뭐 이렇게 주나? 아니 그리고 그 뉴이처 같은 데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보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언론 조용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경심과 김건희를 비교해 보시라고. 주가 조작에서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로 따져서 한 33억 벌었어요. 33억. 표창장 유죄했다고 그걸 안 했다고 자기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해서 징역 4년 때려. 김건희는 기소조차 못해. 최은수는 요양병원 운영 안 했다고 무죄를 때려. 여기 안 나오냐고 지금. 본인이 이사였고 아들이 행정원장이야. 행정부 직원도 아니야. 행정원장이야. 그리고
인사에 관여를 했는데 아주 관대하게도 이분은 병원의 운영을 모르셨구나 하고 무죄를 줘요. 예. 이런 관대함, 이런 호연직이 굉장하죠. 정말.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나는 내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괘씸죄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김건희식으로 했다면 정경심 교수는 아니 그거 공소시효 지났는데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김건희의 대응은 항상 공소시효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예. 저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기득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죠. 지금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그 국정원 같은데 지질 싸던 판검사놈들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가장 막강한 권력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점은 민주적 통제를 안 받는다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정보기관이라도 통해서 뭔가 찔리는 짓 안 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더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재산 현황 한번 볼까요? 판검사들? 깨알 같지? 이거 좀 벌려주실래요? 요게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재산 공개 내역인데요. 봅시다. 1위 강영수 498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좋게 보일 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 거의 기업인이지?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236억, 175억, 166억 막 장난 아니야. 윤석열이 69억 돌이 와 그랬잖아요. 윤석열 반대편에 있던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번 고검장 가신 분 같은 그런 분들은 한 10억, 11억 정도밖에 안 돼. 윤석열 69억이지. 이게 김건희 재산 아닙니다. 윤석열이 없었다면 없었을 재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실제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우리한테 좋은 결과의 재판을 낼 이유가 있냐? 사실 윤석열 재산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드러난 것만. 이분들 재산은 과연 드러난 것만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 이 재산일까요? 드러난 것만이겠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마차님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강영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얼마 없어요. 66년생. 근데 489억? 거의 500억이잖아요. 물론 장가를 잘 갔을 수 있어. 인정. 아니 근데 뭐냐면 이거는 무섭다.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대박 빵 터진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죠. 내부자 정보. 이미 우리 설레도 한 번 있죠. 김건희. 헌법재판소 후보. 김건희. 그렇죠. 김건희도 그렇게 부자가 된 건데 그래, 판사 그렇게- 백이었다면 작동했다면 그런 거고. 그렇죠. 의심이 된다. 저는 야, 의심조차 하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간단히 그냥 설명하면은 이런 측면들이 있을 거야. 지금 개천에서 용이 안 나기 때문에 원래 부잣집 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부잣집과 결혼을 해서 또 그런 카르텔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부잣집 사위. 또 이자들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서 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은 결과물을 내겠냐고요. 당연하죠. 주식 양도세 폐지해 주는 곳을 좋아하지. 그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시고 어쨌건 이 기득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재 민주정부를 고사시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정책들 일단 민주당은 두 개로 쪼개질 거예요. 그 웬만한 정책들은 그 이간질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21대 국회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역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저는 절대 정권 뺏길 건 우리가 정신 차린다면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고 있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당이 2만 명의 목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을 쳤어야 돼. 우리. 이런 엘리트 계층들은 사회의 변화를 결코 반기질 않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은 뭔가 기분이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